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아나운서 정은승이었습니다. KBS. 청주에 사는 68살 한수희 님이 경제쇼 애청자라면서 손으로 직접 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그 해법에 대한 제안을 보내주셨는데 중동이나 러시아에 유전해서 원유를 뽑아낸 이 빈 공간에 방사능 오염수를 대신 채워 넣으면 어떻겠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유조선에 싣고 가서 말이죠. 이게 현실성 여부를 떠나서 이게 민심 아닌가 싶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이 수조 안에 그 짠 바닷물을 직접 떠서 마시는 기이한 퍼포먼스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한 보험사에선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되면 국내에도 암 발생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 이런 마케팅을 펼쳤다가 금융당국이 엄중 조치하겠다는 말에 꼬리를 내렸습니다. 수조 물 떠마시고 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입에 올리지도 못하게 막는다고 국민 불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수산업계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정부 여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우리 정부가 방류수를 직접 검증할 수 있게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일입니다. 일본 정부가 그렇게 안전하다 주장하면서 주변국들의 검증을 막고 있으니 이게 의심이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그 간단한 걸 우리 정부는 왜 요구조차 못하는 건지 솔직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주식시장 분석 너무 어렵죠?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염불리 염승환 이사님이 계시니까요. 거품 없이 정직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영양만점 주가 분석. 네, 염불리의 영양만점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제가 오늘 여름 감기가 하필이면 걸려갖고 네. 약간 좀 코 훌쩍거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 2,600 넘겼죠?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주말에 이제 있었던 그 미국 증시가 굉장히 또 큰 폭으로 좀 올랐고 예. 나스닥에서 이제 애플 아마 주가 보신 분들 깜짝 놀랐을 텐데 그 3조 달러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하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보통 애플 좋을 때 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주가 또 좋은 편이거든요. 그게 예. 한 가지 있었고 또 테슬라가 차량 인도 대수가 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라는 뉴스가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그런 뉴스들은 결국 우리나라 2차 전지한테 또 호재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특히 2차 전지에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2위 하는 그 에코프로가 예. 오늘 이제 주가가 폭등을 해서 90만 원까지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합치면 그렇죠. 30% 넘거든요. 예. 그래서 이들이 이제 급등하면서 증시를 이끌어줬고 또 지난 주말에 이제 뉴스 보셨겠지만 무역 수지가 16개월 만에 드디어 이제 흑자로 예. 정말 오랜만이죠. 예. 예. 그래서 흑자 전환해서 근데 이번에 흑자 전환한 배경은 사실 뭐 수출이 는 거는 아니고요. 수출은 예. 아직은 마이너스인데 일단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예. 휘발유나 이런 이제 경유나 이런 가격 떨어지면서 예. 에너지 수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근데 결국 이게 비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을 좀 괴롭혔던 비용 부담이 이제 완화되기 시작하는구나. 예. 이런 거 이제 좋게 해석을 해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은 정말 좀 모처럼 또 훈풍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지금 그 채팅창에도 올라오는데 에코 그 프로 그 삼형제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가 이제 주도를 했었으니까 네. 2차 전지에서. 네네. 거기 지금 공매도도 많이 걸려 있었죠. 많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이렇게 막 그야말로 폭등을 했는데 네. 그게 테슬라 때문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전기차 팔린다고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이 이게 바로 이렇게 영향을 올지는 그 생각도 못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어쨌든 전기차 전 세계 제일 많이 팔리는 네. 게 테슬라인데 네. 테슬라 전기차가 만약에 안 팔리기 시작을 하면 네. 전기차 산업 성장이 둔화되거든요. 근데
일단 전기차가 팔려야 배터리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무조건 뭐 테슬라 때문에 올라갔다가 아니라 오늘 뭐 물론 이제 공매도가 손절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지금 파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내일은 돼야 알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오늘 제가 추측하기로는 테슬라에서 그런 좀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또 에코프로는 MSCI 지수 편입 얘기도 좀 있어요. 8월경에. MSCI에서 거의 에코프로를 갖다가 이제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 펀드 매입한다. 네, 그러니까 이 ETF들이 이제 자금이 MSCI 추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만약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8월에 아마 등록될 걸로 유력하게 좀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에코프로 좀 공매도 거기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 많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그러면 손해를 많이 받겠네 그러면은요. 오늘 이제 신고가니까 엄청난 손해를 뭐 볼 수밖에 없죠. 테슬라가 그러니까 하나의 전기차하고 배터리 시장까지 그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군요. 지표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렇지. 그때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한참 안 좋을 때요. 우리나라 2차 전지도 같이 안 좋았어요. 실제. 그랬구나. 그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그 규제 최종안 이거 곧 발표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달 안에 이제 AI 관련된 반도체 이제 관련해서 그 작년에 아마 기억하시면 엔비디아 수출 규제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잖아요. 인공지능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규제안을 좀 마련해 가지고 AI 관련된 이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거기 관련된 장비 있죠. AI 반도체를 만드는 뭐 장비라든가 설계 있죠. 설계하는 것까지 수출 통제하는. 그러니까 물론 나와봐야 아는데 규제 최종안을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지난해 10월부터 수출 규제 조치가 좀 시행이 됐는데 일단 이번에 그 이번 달 안에 이제 최종안이 나온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아직 그러니까 공개되진 않았고 정확하게 공개된 건 아니에요. 중국이 이제 곤란해진 게 미국이 아직 뭐 규제안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지금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네덜란드 그 ASML사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뭐 거의 여기서만 만드니까 노광 장비라는 거 반도체 회로 그리는 걸 이걸 갖다가 중국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 EUV라고 해서 아주 그 최고 난이도 이것만 규제 안 판다고 했었는데 그거보다 한 등급 아래인 DUV 장비라는 거 요거까지도 지금 안 팔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중국 아주 곤란해질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은요. 이게 더 타격이에요. 중국한테는.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 EUV 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EUV를 삼성과 하이닉스는 해요. 마이크론도 아직 못해요. 못하는데 이제 마이크론도 이번에 하기로 했거든요. 그만큼 어렵죠. 만들어도 수율안.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EUV를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이제 그동안은 EUV는 규제하고 DUV 장비라고 이제 좀 이제 더 낮은 이제 좀 굵은 거죠. 굵은 거. 연필이 굵은 거. 그래서 이제 좀 덜 미세한 건데 근데 주로 그걸로 많이 만들잖아요. 현재까지는. 근데 이 장비까지 이제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한다고 네덜란드에서 이제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 공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올해 이제 9월부터요. 시행 시기는 9월부터 이걸 중국에 수출하려면 이제 네덜란드 정부에 이제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허가를 받는다는 건 안 보내겠다. 안 보내겠다는 얘기랑 사실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중국은 이제 이것까지 없으면 사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포기할 수는 없을 테고. 그래서 방법은 중고 장비 쓰는 수밖에 없어요. 중고 장비들. 그것도 중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비는 아닌데 최근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엔비디아 이제 수출 규제 들어가니까 근데 필요하잖아요. AI 하려면 엔비디아 GPU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그 중고값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칩이. 그러니까 칩이 중고로다가 중고로 돌아다니는 거. 중고가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 칩은 그렇다 치더라도 장비를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이걸 중고로 구한다 하더라도 DUV 장비나 뭐 이런 걸 중고로 구한다 하더라도 누가 그럼 쓰던 걸 그걸 이렇게 막 뜯어내서 삼성이나 SK 뭐 뻔하잖아요. 그 중고로 이제 나오는 물량들이 있긴 있거든요. 또 그것만 전문으로 파는 회사도 있어요. 이제 그런 데 있으면 이제 그런 걸 구입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없으면 못 하는 거고. 근데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장비들을 중요한 장비들 다 규제 들어가면 못 만듭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만들어도 그냥 성능 떨어지는 것밖에 못 만드니까. 그걸 사실 누가 쓰고 싶어 하겠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지금 방법이 자기네가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 장비를. 근데 사실 반도체 장비라는 게 미국이나 네덜란드, 일본 없으면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게. 이게 사실 뭐 미국의 그 제넷 옐런 그 재무부 장관도 지금 곧 중국에 한번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중 간에 물밑에서 좀 이렇게 뭔가 협상이 진행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거 보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이게 저도 기사를 읽어보면서 느낀 게 모든 걸 다 규제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배터리나 이 반도체가 중요한 거 있잖아요. 전략자원. 그 한 4개 정도 선정해놨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는 철저하게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 같아요. 중국도 가장 지금 필요한 게 그걸 텐데. 근데 중국은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미국은 알죠. 그 고리를 아니까. 근데 다른 거는 좀 허용을 해줄 수는 있는데 반도체 안 된다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같이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지금 이 중국에 대한 규제가 더 그래서 촘촘해지면은 어떤 입장일까요? 이게 좀 장단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점은 그거죠. 최대 시장인데 자꾸 규제라니까.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중국 수요도 안 좋잖아요. 여기서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점점 중국이 지금 제일 매출 비중 크거든요. 실적 타격이 좀 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제일 문제가 삼성과 하이닉스가 지금 중국에서 공장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이제 지금 1년에 한 번씩 장비 그거 도입하려면 미국에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유예는 좀 해주기로 했는데 올해 10월에 또 가봐야 되거든요. 가서 또 어떤 결정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꾸만 그렇게 그 규제를 해버리면 언젠가 만약에 갑자기 이제 수입하지 마라. 이 결정해버리면 중국 공장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 첨단 장비가 못 들어오잖아요. 중국에. 그 몇십조 들여서 만든 공장을 어떻게 하나. 그러면 이제 옛날 장비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참 이제 그러면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점점 성능이 떨어진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건 중국에서 원하는 것도 아닐 거잖아요. 중국도 원하는 게 아닌데 근데 어쨌든 이제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내리는 게 제일 악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이 있어서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는 어떻게든 좀 탈중국 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근데 중장기적으로 또 호재도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아버렸잖아요. 못하게 아예.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 네덜란드 DUV까지 지금 수출 못하게 막아버린 거는 중국 보고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니까. 결국 이거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굉장한 시간을 또 벌어준 겁니다. 뒤에 사실은 지금 중국도 이게 만약에 규제 안 했으면 정말 많이 쫓아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제 못하게 막아버렸기 때문에 삼성과 하이닉스는 시간을 일단 벌어놨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안 좋아하면 안 되는 게 중국이 또 뭘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시행착오 겪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방심하면 안 되고 계속 초격차로 가야 돼요. 사실 뭘 직접 해갖고 안 되니까는 직접 해갖고 직접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사실 그게 더 무서운 건데.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효율적인 방식 말고 어쨌든 중국은 정부가 지원을 해주니까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기존의 아닌 방식으로 성공을 해버리면 우리나라한테는 또 굉장히 뼈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 AI 반도체 엔비디아도 지금 그 굉장히 그 중국에 들어가는 걸 팔지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대중국 규제가 어디까지 또 갈지 모르겠는데 이 인공지능 반도체 그 이 시스템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도 HBM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전용 이제 성능이 빠른 좋은 반도체 만든다고 해서 그거로다가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메모리 가격도 이제 호재가 될 수 있다 해갖고 그것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당연히 이제 중국 쪽에 들어가는 물량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AI 반도체가 그 이제 GPU거든요. GPU. 그 GPU가 세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GPU가 그래픽 카드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HBM은 GPU랑 같이 들어가는 이제 동행자죠, 동행자. 그래서 그래픽 카드용 메모리 반도체인데 그래서 당연히 만약에 엔비디아 규제 때문에 그 수출을 못하면 당연히 그 HBM도 여기 같이 못 들어가니까 약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지금은 그렇게 큰 영향 안 주는 게 아직은 이제 AI 쪽의 중국 수요보다는 일단 선진국이나 그리고 지금 이제 챗GPT가 초기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영향 안 주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중국 시장에 만약에 이게 못 들어간다면 일단 그 매출은 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좀 장기적으로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337님이 2차 전지는 계속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뭐 거의 폭등을 했고 그런데 차세대 인터넷이라고 한참 그렇게 막 그랬었던 메타버스
메타버스 관련 종목은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왜 이렇게 계속 안 좋으냐.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가 뭔가 시장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 2차 전지는 지금 전기차가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아까도 테슬라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지금 타고 있고 실제 그리고 전기차 타신 분들 만족도가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타신 분들이. 그럼 결국 한번 좋은 거 타면 과거로 못 돌아가거든요. 근데 물론 단점은 아직 그 뭐죠 충전 인프라가 좀 부족하니까 그 점이 좀 단점이긴 한데 근데 그것도 극복을 해주겠죠. 왜냐하면 정부가 또 정책적으로 하니까. 근데 메타버스는 당시에 나오고 나서 그걸 활용해서 뭔가를 이제 좀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때 나오고 나서 그냥 NFT 가격 좀 오른 거. 그때 암호화폐도 좋았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결제를 하고. 그때 뭐 NFT도 뭐 세상을 바꾼다 뭐 어쩐다 했었는데 지금 다 쏙 들어갔는데. 쏙 들어갔고 또 금리 올라가면서 기업들도 그때 또 부채 많았던 기업들 힘들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국엔 인간의 삶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메타버스가 바꿀 수 있죠. 언젠가 바꿀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아니고 오히려 메타버스 지금 대체제가 지금 약간 챗 GPT로 좀 바뀌어가는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챗 GPT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들 쓰고 계신데 요거는 왠지 좀 그 AI가 이제 접목된 건데 좀 삶을 바꿔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 하거든요. 물론 내년 가봐야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메타버스는 그걸 좀 제시를 못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얼마 전에 아까도 잠깐 애플 얘기하셨지만 애플이 시총이 3조가 넘었다고 했는데 애플에서 비전 프로라고 그 이렇게 쓰는 거 나왔잖아요. 이게 기존에 그야말로 그 메타에서 옛날 페이스북에서 했던 뭐 오큘리스나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게 그러면 그 상용화되면은 조금 더 좀 발전하면은 메타버스도 같이 연계돼서 다시 한번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네,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또 메타버스 단점이 하드웨어가 좀 이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애플이 이번에 뭔가 공간 컴퓨팅이라고 제시를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하드웨어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2시간 쓰면 또 못 쓰고 무겁고. 그러니까 집 안이나 이제 사무실에 써야 되지만 근데 1, 2년 후에는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관점에서 애플 그 비전 프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메타버스 환경도 느낄 수 있고 그게 좋은 점이 그 VR하고 AR을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현실과 실제 다 섞어버린 거예요. 둘 다 볼 수 있잖아요. 옛날 포켓몬고 그거 막 찾으러 다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접목돼서 제대로 지금 나온 건데 다만 너무 비싸고 한인데 25년도에는 좀 저가 모델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돼서 저는 또 메타버스도 한번 거기에 연결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당장은 메타버스가 이게 뭔가 할 만한 게 지금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메타버스 막 얘기 나올 때도 저게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 게임하고 뭐가 다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하고 좀 이게 한번 좀 이게 그 붐을 이루려면은 뭔가 기술적인 하드웨어가 티핑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터치 스크린 이게 나오면서 스마트폰이 그야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게 되는 것처럼 메타버스도 그런 뭔가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애플의 비전 프로 같은 거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 애플 얘기가 나왔으니까 3조 달러 시총이 3조 달러라면은 이 우리 돈으로 3,900조 원이잖아요. 그죠. 거의 3,900조죠. 3조 달러면 한국의 GDP가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됐는데 한국 GDP보다도 그럼 애플이 더 많은 거네 그러면은.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가 시총이 2,000조가 좀 넘는데 거의 애플이 우리나라 코스피 2배 정도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게. 애플 하나의 기업이. 하나 기업이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이 사이즈가. 이게 그럼 애플을 이렇게까지 그야말로 시총을 끌어올린 게 혁신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지금의 애플 가지고 막 혁신적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당시에 어쨌든 아이폰을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세상을 바꿨죠. 근데 아이폰을 만들고 거기에 저는 더 결정적인 게 아이폰만 만들어서 된 게 아니라 앱스토어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아이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가 등록이 되면 그걸 터치해 가지고 정말 편리하게. 근데 그걸 쓰니까 이제 PC가 이제 우리 걸으면서 이제 PC 쓸 수 있는 이동 컴퓨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사실 애플 아이폰의 저는 역할이었다. 그래서 이번에 비전 프로는 공간 컴퓨팅.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또 한 가지가 이렇게 또 애플이 그 계속 좀 좋은 성과를 내는 게 경쟁자가 사실 없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 아이폰만큼 했으면 애플 주가 이렇게까지 못 올라갔겠죠. 진짜
둘이 계속 경쟁을 했으면. 근데 사실은 경쟁이 지금 안 되잖아요. 냉혹한 현실이지만 프리미엄 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경쟁자도 지금 없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생각해본 게 이게 약간 K-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K-팝. K-팝은 뭐죠? 기본적으로 팬덤 문화죠. 그렇죠. 근데 애플도 팬덤 문화예요. 매니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비싸도 제가 봤을 땐 비전 프로 비싸잖아요. 500만 원 가까이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또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팬덤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제품이 나와도 거부감이 없어요. 사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 K-팝 특히 이제 많은 그 다른 나라의 그 이 K-팝 팬덤 분들이 그 티켓 값이 계속 오르거든요. 비싸잖아요. 그런데도 못 구해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거랑 약간 비슷한 팬덤 문화인데 이거를 이렇게 되면 밸류가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깬다면 주가가 흔들리는데 깰 대상이 없어요. 지금. 애플은 제가 봤을 때 그 장점 중에 하나가 다른 나라 어떤 기업도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 다른 기업들하고 좀 다른 게 애플이 소프트웨어 기업이냐 하드웨어 기업이냐 했을 때 둘 다 하잖아요. 둘 다 하죠. 둘 다 하잖아요. 삼성은 철저하게 하드웨어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받침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이제 구글이고. 그런데 애플은 둘 다 하드웨어 기업이면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그 혁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자기들이 혁신을 만들어내더라도 이걸 사용자들과 다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아이튠즈라는 게. 약간 이게 애플 처음에 그 전략 들고 나왔을 때 아이폰, 그 iOS라 그러잖아요. 그 소프트웨어가. 처음에는 저게 되겠냐. 왜냐하면 애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폐쇄성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팬덤을 만들어버렸고 오히려. 그래서 아이폰 쓰다가 딴 거를 쓰기가 어려운 게 이걸 쓰다가 다른 데 가면 이걸 이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갖고 가지를 못하죠. 락인 효과를. 그러니까 아예 여기 종속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게. 그런 기업들이 정말로 앞으로 그런 기업들을 새로 발굴하는 게 정말 혁신이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 그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그거 보안 이유 때문에 판매 금지시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마이크론 실적이 그렇게 뭐 나쁘지 않았다고 그래요.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일 텐데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요게 실적 나온 거는 좀 이제 그 규제 좀 전에 실적까지 나오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 안 됐는데 이제부터는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CEO도 지금 이제 수익 금지 조치 때문에 조금 영향을 좀 받을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왜냐하면 중국 매출 비중이 좀 되는 회사거든요. 사실 마이크론도 공장이 거기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걸 좀 이제 CEO도 약간 좀 우려 섞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중국이 어쨌든 이제 마이크론 규제를 하는데 다만 이게 뭐 삼성한 우리나라한테는 또 반사이익 얻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이제 미국은 반사이익 누리지 말라고 또 그러니까 빈 공간 채우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근데 이거는 참 그 미국 말대로 또 하기도 어려운 게 만약에 저희 중국 고객이 원해요. 근데 그걸 주문을 줬는데 단지 그냥 미국에 사지 말라고 안 할 수도 사실 없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또 제조사기 때문에 그리고 재고도 많아요. 어떻게든 고객이 달라 그러면 주는 게 유리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게 안보 목적이면 문제만 없다면 사실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마땅히 뭐 중국이라고 해서 거부할 명분은 그렇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으로 마이크론이 지금 빈자리를 삼성과 하이닉스가 메꿀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어쨌든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에다가 마이크론이 거기 중국 점유율이 한 10% 가까이 되나요? 그 점유율까지는 안 나왔고 근데 어쨌든 이제 3사가 과점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마이크론의 그 빈자리를 삼성과 하이닉스가 거기 팔지 마라 했는데 그게 가능할지 왜냐면은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 어떤 기업에 직접 팔지 않고 제3자 뭐 일본이든 유럽이든 여기를 통해서 쿠션을 해서 들어가면은 그걸 갖다 어떻게 막을 수가 있을까? 보통 또 홍콩 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회해가지고 이제 그 사실 그런 건 막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 입장이니까 만약에 마이크론 안 쓰면 대안이 없어요. 삼성 하이닉스 말고는 공급할 방법이 만드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요거는 어쨌든 이제 좀 상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중국에 그런 좀 말을 들어주지 마라.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인데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또 그걸 그대로 또 하기가 좀 쉽진 않은 거죠. 그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의 중국이 마이크론 사지 말라고 판매 금지시킨 거하고 미국이 또
예를 들어서 그 빈자리 메우지 마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결과적으로 호재로 작동할 가능성이 많겠군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이제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울 수도 있고 예. 만약에 못 채웠어요. 예를 예. 들면 못 채워서 그냥 안 했어요. 예. 뭐 미국 말대로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공급이 줄어버립니다. 아,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구나. 네. 오히려 또 공급은 줄어버리고.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지금 삼성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마이크론 규제 자체는 그렇게 좀 나쁜 소식은 아니죠. 그렇겠군요. 예.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며칠 전에 기사가 2025년부터 제가 자꾸 코가 훌쩍거려서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지금 조심하고 있는데 이거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참. 그 파운드리 사업을 2025년부터 2나노, 3나노도 아니고 2나노를 양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3나노도 지금 양산은 한다고 그 발표는 했었죠. 네. 근데 지금 그걸 또 뛰어넘어서 2나노 양산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지금 이제 3나노는 사실상 지금 TSMC도 제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3나노는 사실 근데 삼성이 먼저 했지만 예. 다른 공정 방식으로 시작을 한 거죠. GAA란 방식인데 예. 근데 역시 수율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고객사도 아직은 애플 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갑자기 2나노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우리 예. 25년부터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TSMC 앞에 두고 우리 자신 있다. 이제 3나노 지금 공정도 이제 GA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는 좀 수율도 좀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좀 자신감의 배경은 4나노 때문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이제 4나노 수율이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TSMC가 4나노 수율이 한 80% 정도 물론 이제 업계 비밀이라 정확히 할 수는 없는데 한 80% 정도 된다라는 게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삼성은 70%까지니까 많이 쫓아온 거죠. 4나노만 봤을 때 10% 차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 뭐 4나노 수주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선언을 했다는 건 갑자기 이렇게 선언했다는 건 뭔가 좀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4나노가 안 되는데 2나노를 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순서상 여기부터 잡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좀 그 일단 가장 골칫거리였던 5나노, 4나노가 잡혀가면서 수율이 삼성이 좀 여유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이 좀 나오는 그 배경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수율이라는 걸 잡으려면은 수율이라는 게 100개 만들었을 때 몇 개가 완성품이 나오냐 이거잖아요. 맞습니다. 불량품이 많이 나오면 만들어봤자 적자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거는 사실 TSMC가 수율이 높은 거는 많이 만들어봐서잖아요. 그죠. 경험도 많죠. 주변에 많은 그 생태계들이 그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많이 있어서 TSMC에 맡기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네네.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그게 부족하잖아요. 이 생태계가. 팹리스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버렸잖아요. 이걸 갖다 지금 2나노 뭐 이렇게 양산하는 것도 뭐 그 기술 개발하고 여기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은 같이 이제 그 많이 만들어봐야 잘 만드는 거니까 그런 생태계를 좀 먼저 구축하는 게 삼성전자가 그게 더 방법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제 정확한 말씀이신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가 일단 좀 단단해진 것 같고 거기다가 이번에 2나노까지 얘기한 거는 근데 사실 이번에 그 최시영 여기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이 인터뷰 그러니까 얘기한 걸 보니까 인공지능 혁명이 전 산업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힌트가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그 엔비디아가 만드는 GPU 칩이 AI 들어가잖아요. 이 칩은 지금 주로 TSMC가 만들어주거든요. TSMC 이제 파운드리 통해서 만들어주는데 이제 한마디로 팹리스죠. 거긴 만들질 않으니까. 근데 이 AI 시대가 왔을 때 결국 3나노만 갖고는 안 되고 어쨌든 또 2나노 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25년 탁 찍어서 얘기하는 건요. 보통은 수주 받고 얘기하거든요. 미리 25년을 탁 찍었다. 근데 누군지 모르죠. 그게 엔비디아일 수도 있고 뭐 AMD일 수도 있죠. 삼성은 지금 하이닉스랑 다른 점은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같이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HBM이란 메모리 반도체는 GPU에 같이 들어간 메모리인데 그 GPU는 또 비메모리인데 이거를 파운드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삼성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수율만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고객사로부터 수주를 좀 받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삼성은
원래 모바일 위주로 하거든요. 파운드리 그렇죠. 주로. 근데 그게 좀 한계죠. 모바일이라는 게 갤럭시 휴대폰, 삼성전자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것도 사실 애플에 들어갔으면 더 좋은 건데. 그러니까. 근데 AI 시대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AI 요거 관련된 파운드리 만들 회사는 TSMC 아니면 삼성밖에 없어요. 그렇지. 인텔은 아직은 좀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기회를 좀 포착을 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물론 관건은 그거죠. 수주를 받았더라도 25년도에 제대로 만들어줘야죠. 요게 숙제죠. 그렇죠. 숙제인데 어쨌든 AI 시대가 열리면서 삼성한테 또 한 번에 좀 기회가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 삼성전자가 좀 이 반도체 전체 그 시스템 반도체 그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 큰형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그야말로 혼자서 공장만 파운드리 공장만 잘만 이게 된다고 해서 근사하게 지어놓는다고 해서 절대로 이거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되게 잘해주신 게 TSMC가 잘했던 거 중에 하나가 그 대만이요. 이게 강해요. 후공정. 여기 패키징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는데 한국의 단점이 좀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었죠. 사실.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삼성도 그걸 알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AI 반도체 핵심은 패키징이에요. 후공정 잘해야 되니까 그걸 좀 잘 하는 게 확실한 좀 과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뭐 계속 삼성 얘기가 나오는데 삼성 SDI 여기 이제 배터리 올 하반기에 전고체 배터리 시제품 생산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어쨌든 배터리 시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하잖아요. 불도 잘 안 나고 에너지 밀도도 높고 한 번 충전하면 그래서 오래 가고 이 시제품을 생산하는 게 어떤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이게 전고체 배터리는 아주 작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말고 소형 전지로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전고체 배터리를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이 양극과 음극이 있고 리튬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 양극과 음극은 서로 만나면 안 되잖아요. 전에 액체로 돼 있는데 만나면 터지죠. 터지죠. 그래서 그 중간에 분리막이 있고 근데 이게 갑자기 외부에서 차가 충격을 받으면 이 분리막이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로 만약에 만나게 되면 무슨 이 배터리가 폭발해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고체를 넣으면 분리막이 필요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고체 전해질이죠. 액체가 아니고. 그러면 이 촘촘하게 이 전해질이 들어가서 밀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올라가면 주행 거리가 훨씬 또 길고 그리고 일단 화재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게 만날 일이 없어요. 둘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한데 문제는 이게 에너지 저항이 좀 큰가 봐요. 그래서 만드는 게 너무 대형화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전기처럼. 그래서 사실 이거 제일 먼저 한 회사가 일본의 도요타. 그래서 저번에 작년이었나요? 그때 이 도쿄올림픽 할 때 시제품에 잠깐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여줬는데 결론은 뭐냐? 27년에 내놓겠다. 이렇게 이제 도요타도 언급을 했고 삼성 SDI도 일단 목표는요. 27년인데 근데 그 목표가 뭐냐면 대량 양산. 공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시제품 그러니까 자동차용 아니면 자동차용을 그죠. 자동차용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전고체 배터리도 소형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삼성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굉장히 또 가장 열심히 좀 연구를 했는데 요 시제품 뭐냐면 이제 연구실에서 하던 그 제품을 연구실에서는 계속 해봤을 거 아니에요. 하나 정도 만들어보고 아마 그거는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장에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대량 양산까지 안 나오고 아까 우리 계속 얘기한 거 수율이 안 되는 거죠. 100개 만들면 한두 개만 양산되니까 만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하면서 수율을 끌어올리는 작업은 이제 2027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027년에는 제대로 양산해서 이제 전기차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얘기한 거고 도요타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시제품은 아직은 이제 전기차에 완전히 넣기는 어렵고 한두 개 정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테스트 삼아서. 근데 왜 다르냐면 실험실이 아니라 이제 진짜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사실 도요타에서 굉장히 주력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로 한 방에 뒤집겠다 해갖고. 그럼 삼성 SDI가 만든다는 그 전고체 배터리가 도요타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지 그것까지는 모르시려나? 그것까지는 뭐 정확히 안 나와서 어느 기술이 낫다라고는 좀 그런데 어쨌든 삼성 SDI가 시제품 생산한다는 건 어쨌든 기술력이 지금 올라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류가 되게 많대요. 고체 전해질도 이게 뭐 종류들이 워낙 많아서. 근데 일단은 지금 삼성 SDI는 이번에 시제품을
지금 내놓겠다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 그 우리나라 배터리 3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게 가장 지금 규모가 크죠? 네, LG엔솔이 제일 크죠. 그다음에 SK온. 네. 삼성 SDI가 그러면은 배터리 시장에서는 뭐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긴 한데 예. 이 전고체 배터리에 그럼 주력을 해왔었던 건가요? 그러면은 전고체 배터리를 오래전부터 연구를 했었고 또 이재용 회장이 계속 독려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한번 거기도 아마 사업장 방문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부터 좀 관심을 갖고 했는데 사실 근데 전고체 배터리 그냥 꿈의 배터리지 이건 만들 수 있겠냐. 도요다도 저렇게 힘든데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래서 계속 시장에서는 좀 의심도 했었어요. 저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어쨌든 이제 조금씩 기술력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시제품까지 진짜로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제는 진짜로 양산까지 한 4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늘어날 거고 사실 삼성만 하는 건 아니에요. LG하고 SK온도 거기도 하고는 있는데 아직 이제 시제품까지는 좀 안 나온 것 같고 근데 계속 지금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대량 양산을 누군가 해버리면요. 그렇지.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비싸요. 이게? 가장 문제는 일단 비쌉니다. 원가가 좀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기존의 리튬이온과 이런 전고체 배터리 만약에 나왔어요. 꿈의 배터리인데 기자님 어떠시겠어요? 너무 비싸면. 이게 차값에 또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약간의 저렴한 차들은 기존의 리튬이온 쓸 수 있고 굉장히 럭셔리 차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어차피 배터리라는 게 전해질 액체로 만드느냐 고체로 만드느냐 그 차인데 가격 차이가 뭐 그렇게 날까? 똑같이 리튬 들어가고 뭐 이런 거는 좀 아직까지는 물론 뭐 그때 가서 대량 양산 성공해서 낮출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굉장히 비싸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나와도 대중화는 좀 쉽진 않은 거죠. 그래요? 이 수명 같은 거는 혹시 모르세요? 그러면은 이건 수명이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어요. 전고체는? 네, 전고체는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진짜 게임 체인저 맞네요. 굉장한 이제 파급력이 있는 건데 만들기가 어렵다는 게 좀 문제죠. 삼성 SDI가 그리고 원통형 그 배터리도 그러니까 그 46파이 이런 맞습니다. 제품도 뭐 양산에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잖아요. 테슬라는 원통형 배터리 뭐 이게 수백 개인가 이게 묶어가지고 배터리 그 넣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나오는 배터리가 2170 배터리라 그래요. 2170은 지름이 21. 여기 높이 있죠. 21cm, 70cm. 70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규격을 나타내는 건데 4680은 지름이 46mm. 그러니까 더 커요. 아까 그러니까 21mm 지름이 21mm보다 2배 지름이 이렇게 두꺼워지는 거죠. 한마디로 좀 뚱뚱해져요. 뚱뚱해지고 배터리가 대신에 높이는 80mm가 지금 저희 테슬라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걸 4680이라 그래요. 근데 왜 그럼 삼성은 왜 파이로 붙였냐? 고객사들이 원하는 대로 높이 맞춰주겠다. 결정을 안 지름은 똑같고 46. 지름은 46 그대로인데 높이는 혹시 저기 뭐 현대차가 원한다, 뭐 저기 도요다가 원한다. 그러면은 맞춰주겠다. 당신들이 원하는 높이에. 그래서 파이로 붙인 거예요. 높이는 정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이게 그 원통형이라는 게 배터리를 얇은 판을 뚫뚫뚫 마는 거잖아요. 많은. 그게 많이 그냥 46이 아니고 한 10cm로 말면 안 돼요. 말처럼 그렇게 되면 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4680도 만들 거면 진짜 그 쉬웠으면 만들었을 텐데 지금 굉장히 지금 테슬라도 시행착오 많이 겪고 있거든요. 뚫뚫뚫로 많은 게. 그거 만들어서 양산까지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야 뭐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데 그게 수율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2170은 지금 이제 많이 만드는데 그러니까 4680으로 가는 거는 배터리가 어쨌든 커지잖아요. 커지면 어쨌든 이 원가 절감 들어가거든요. 배터리를 더 적게 만들어도 되니까. 근데 어쨌든 이걸 크게 만드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 올 1분기에 LG전자 영업이익이 삼성전자를 14년 만에 앞질렀잖아요. 물론 삼성전자가 워낙 뭐 영업이익이 안 좋았으니까 그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그렇긴 했지만은 LG전자 영업이익이 이렇게 높았던 게 LG전자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전장 사업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잖아요. 전장이라는 게 자동차 전자장비 부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전장이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그 이제 전자 장비들 같은 거를 하드웨어로 조절을 하고 제어하고 또 소프트웨어 우리 그 내비게이션 터치해가지고 막 또 요새 조절하잖아요. 그런 걸 다 이제 전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그야말로 돈이 되는 유망한 산업이에요? 아니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가 점점 스마트화해지잖아요. 그래서 옛날과 다르잖아요. 옛날 그 자동차랑 그렇지. 지금의 차를 타보시면 스마트폰 같이 완전히 스마트폰처럼 좀 돼 있고 터치 한 번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근데 옛날로 돌아가기는 이제 어렵잖아요. 그리고 왜 이게 더 효율적이냐면 그 ECU라는 이제 그 반도체 아실 거예요. 이제 그게 수백 개 이제 있죠. 옛날 차이는. 근데 테슬라 차이는 그 ECU가 한 4개인가 5개밖에 없는 걸로 알거든요. 이 통합을 하는 거죠. 자, 이쪽에 내비게이션 쪽, 여기는 뭐 이 구동 모터 쪽, 몇 개 구역을 나눠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전선이 줄어듭니다. 아직 전선 뭉치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와이어링 하네스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한 번 없어가지고 그 자동차를 못 만들었지.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근데 그게 굉장히 무겁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배터리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 어쨌든 줄여야 돼요. 모든 무게를. 그러니까 효율적이죠. ECU 반도체 몇 개 가지고 또 컨트롤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이제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러려면 결국 전장 부품. 근데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부품들은 다 전장인 게. 이 전자 부품들이 들어가야 또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그 제어를 해주고 또 지금 테슬라 자동차는 리콜 같은 거 할 때 무선 업데이트를 또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에 뭐 스마트폰처럼. 근데 그걸 하려면 또 전장 부품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장 시장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스마트폰 전에 피처폰 썼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넘어간 거랑 지금 자동차가 이제 그렇게 간다. 비유를 해드리면. 스마트폰 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전장 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기술적인 허들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닐 거잖아요. 그럼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잘 안 하나 보죠, 그러면? 근데 중국은 또 자기네들 생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자동차가 스마트폰은 중국 회사 부품사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아무나 안 씁니다. 검증된 회사만 써요. 왜냐하면 안전에 직결되고요. 그래서 중국 회사들이 잘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지금 검증된 전장 부품 회사들 그게 선택된 그러니까 현대차는 현대모비스 위주로 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 그 보통 이제 자동차 회사들은 자기네 가장 중요한 그 부품사를 또 갖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주로 또 전장 부품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LG가 잘했던 게 뭐냐면 LG가 옛날부터 GM 쪽에 이런 걸 좀 많이 옛날에 배터리도 GM 쪽에 납품을 했었고 과거부터 그 모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공급했던 이력이 있는데 GM과 좀 관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한 가지가 LG는 IT 회사니까 좀 이 협상력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자기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원래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그나랑 합작사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LG 마그나. 그것도 되게 잘했고 오스트리아의 그 ZKW라는 회사가 있어요. 헤드램프. 그것도 인수해 버렸어요. 아예 그 회사 자체로. 헤드램프. 앞에 이제 달려 있는 헤드램프.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인데 그거 오스트리아 기업인데 그것도 인수를 아예 M&A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LG전자 전략을 좀 잘 쓴 거죠. 헤드라이트 뭐 이런 것도 그 유명한 회사가 있나 보죠. 그 아무것도 아닐 것도 같긴 한데. 아니 그것도 이제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안에 요즘에는요 요새 나온 기술은 라이다 센서가 들어간대요. 센서 들어가서 자율주행하려면 라이다가 여기 이제 빛을 쏴가지고 돌아오는 시간 측정해서 이제 계산하는 건데 원래 옛날에는요 몇 년 전에는 위에다가 이 동그란 게 돌아가는 거 있죠. 그거 달고 다녔어요. 그게 라이다네요. 근데 이제 그거 어떻게 달고 다녀요? 근데 이제 헤드램프 안에 이제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까지 지금 기술이 발전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전자가 그러면 전략을 이 전장 사업이 원래 초반에는 이게 계속 적자였었잖아요. LG전자에서도. 요게 작전을 잘 짰네 그러면. 처음 했던 게 2013년부터거든요. 당연히 적자였어요. 오래됐구나. 2013년. 돈을 못 벌었죠 그때. 시장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근데 이제 저는 전략을 잘 짰던 게 결국 휴대폰 사업 철수하고 이쪽에 더 이제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때 결단 내렸잖아요. 몇 년 전에. 그리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지금 흑자전에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실을 지금 좀 맺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규모 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 수주했다고 해요. 이 수주액만 6조 5천억이라는데 자세히 좀 내용 좀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네, 그 이제 현대건설이 이번에 그 6.5조 원짜리 이제 대형 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 단지라고 하는데 이 단지가 이번에 이제 그 건설이 들어가는데 이탈리아 회사가 패키지를 하나 좀 수주했고 그 현대건설은 1번, 4번 패키지를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아마 수주한 걸로 좀 알려졌는데 이게 이제 에틸렌이라는 그 석유화학 그 화학 산업의 쌀이거든요. 그 기초 소재죠.
그걸 만드는 이제 공장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우디에 건설하는 건데 그걸 따낸 건데 어쨌든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나라가 하는 게 뭐죠? 원유 생산해가지고 파는 건데 이제 점점 원유는 옛날 같지 않은 거죠. 점점 수요가 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원유로 바꿔서 차라리 석유화학이나 이런 걸로 고부가치 제품으로 만드는 산업에 진짜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일환으로 이번에 프로젝트를 하는데 사실 이번에 좀 의외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몇 달 전에도 한번 이제 이 이슈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 4월인가 5월에 아마 좀 가능성이 있다는 좀 얘기는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 전에 좀 약간 의외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우리 좀 지금 사우디랑 현대건설 지금 엑스포 그러니까 우리 한국하고 경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주가 한국한테 주가 경쟁자인데 약간 이제 이런 생각도 좀 있었는데 근데 사우디도 비즈니스다. 선의의 경쟁하자. 약간 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현대건설은 좀 이 대규모 6조 5천억이면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요거를 여태까지 중동 나간 것 중에 가장 큰 규모 아닌가 가장 큰 거. 예전에 원전 수주한 거. 근데 원전하고는 좀 약간 성격은 다른데 아랍에미리트 원전 이후로는 좀 가장 큰 금액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요즘 엔화 가치가 좀 이거 좀 궁금하거든요. 엔화 가치가 역대급으로 떨어지면서 엔화가 뭐 이렇게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가치가 낮겠느냐 분명히 또 오를 거다 해서 엔화 사두는 투자하는 분들이 요즘 많다고 해요. 원래는 100엔에 1000엔이었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가 그 공식처럼 됐었는데 보니까 900원 정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다시 엔화가 지금 엔저인데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그러면 증권가에서는 좀 연말 정도에 오르지 않겠냐. 지금은 좀 워낙 많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졌고 지금 근데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작년에 한번 정책을 바꾼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4월에 이제 임기가 만료됐죠. 이제 구로다 총재 어마어마하게 돈을 풀었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바뀌고 후임자가 좀 그 사람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정책 바꾸겠지 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유지했어요. 그냥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계속 지금도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냥 무제한으로 찍어내다 보니까 일본 정책 안 바뀌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엔화 좀 상승 쪽에 베팅했던 쪽에서 약간 또 손절매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엔화가 약간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정확한 내용은 안 밝혀졌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일본 정책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반대쪽으로 봤다가 좀 이게 안 되니까. 뒤늦게 좀 손절했던 물량도 있을 거고 어쨌든 지금 엔화는 4월만 해도 이게 1,001원이었거든요. 불과 한 2달 전에. 근데 지금 이제 91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10% 정도 엔화 가치가 떨어졌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이 원엔이 이렇게 더 떨어진 거는 우리나라는 달러화 대비해서 원화는 4% 정도 올랐어요. 근데 달러 대비해서 엔화는 또 5%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엔으로 가면은 더 벌어져 버린 거죠. 우리나라 통화 가치 올라가는데 더 올라갔는데 일본 엔화는 달러 대비 더 떨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엔화가 지금 910원까지 떨어졌고 근데 이제 왜 하반기에 연말 정도에는 좀 그래도 올라갈 거라고 좀 엔화 가치가 좀 보냐면은 일단 첫 번째가 일본 경제가 좋아요. 지금 리오프닝 하면서 일본 1억 2천명이 돈 쓰기 시작하니까 성장률 좋고 일본 물가가 원래 장기간 저물가인데 지금 3% 4% 넘어가거든요. 도쿄 같은 경우 4%까지 물가 오히려 지금 한국보다 더 지금 높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물가가 만약에 좀 이어지면 계속 돈 풀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일본의 경제 가장 큰 뇌관 중에 하나도 그건데. 근데 지금 그리고 너무나 그동안 양적 완화 많이 했잖아요. 일본 그 중앙은행이 일본 국채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갖고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영원히 찍어내가지고 계속 사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이제 돌리느냐의 문제죠. 언제 이 정책을 좀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느냐. 근데 그 시점은 아직은 정확히 모르지만 좀 하반기엔 좀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일본에서도 최근에 너무 엔화가 약하니까 좀 긴장감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지나친 움직임이 나오면 대응 들어가겠다. 이 얘기는 이제 엔화 약세를 무조건 용인은 안 하겠다. 이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멘트보다 결국엔 펀더멘탈 전 따라간다 보거든요. 일본 경제 좋아지고 물가 오르면 그 나라 통화 가치는 저는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환율이라는 게 어쨌든 그 나라의 경제의 체력을 말해주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사실 좀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돈 풀어가지고. 근데 결국 일본 경기가 이렇게 좋으면 결국엔 저는
네. 그리고 일본에 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예. 근데 결국 일본 엔화 산다는 거, 엔화 수요가 또 느는 건데 우리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일본에 많이 가거든요. 예. 워낙 이제 엔화가 저렴하니까. 싸니까. 네. 근데 예. 결국엔 엔화 산다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사는 거잖아요. 예. 그럼 결국엔 올라간다. 어느 시점에서 엔화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인가 그때 왜 지난해 하반기에 엔화 같이 폭락할 때 일본 정부 그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예, 한번 한 적이 있었죠. 달러 팔고 엔화 사들였잖아요. 예. 그때 이제 엔화가 다시 한번 엔화가 그때 한번 급등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또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900엔 깨지고 그러면 일본 정부가 또 개입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기술 전쟁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길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감기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